돈 후보. 미래의 역사가들은 지금 돌아보며 이렇게 적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충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아닌 단지 이윤을 위해서 잘못된 과학과 거짓 약속에 근거한 이 거대한 유전공학 실험에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얼마나 기꺼이 희생시켰는지 말이다. 돈 후보. 자, 이런 포세이트 계열의 제초제는 식용작물, 주택용 잔디, 정원, 공원, 도로변, 보존지역, 야생보호지구, 방목지, 숲, 수로 등지에서 다양한 잡초를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 라운드 또 울트라, 라운드 프로, 아쿠아 마스터 등등등등 이름이 많네요. 하지만 이 모두 제품의 36에서 48%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글리포세이트가 주 성분이다. 요즘은 제초제로 사용이 되지만은 글리포세이트는 1961년 스타우퍼 화학이 상업용 온수 시스템의 파이프와 보일러에서 광물 침전물을 제거하는 킬레이트 제로 처음 특허를 냈다. 1968년 완전히 다른 용도의 농업용 제초제로 특허를 냈다. 2000년 이후에 경구용 항생제로 세 번째 특허, 킬레이트제, 제초제, 항생제 법적으로 농업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했다. 라운드업은 비선택적인 제초제다. 대두와 옥수수를 시작으로 해서 카놀라, 사탕무, 모카, 알팔파로 이어진 라운드업 내성 씨앗의 판매가 급증했다. 급증했다. 2014년까지 미국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1억 2,500만 킬로그램으로 1970년대보다 15배나 증가했다. 1인당 1년에 약 453g을 먹는 셈이다. 현재는 업계의 관점에서 글리포세이트의 영예로운 잡초 살인의 커다란 걸림돌은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생물들은 살아남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독일 현대에는 생물은 번식하여서 증식할 것이다. 잡초를 무분별하게 죽이는 동안에 어떤 잡초는 덜 민감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슈퍼 잡초들이 농작물을 몰아내며 생태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없애려면 점점 더 많은 글리포세이트 또는 완전히 다른 제초제가 필요해졌다. 해독한 글리포세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1974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대략 86억 킬로그램의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졌다. GMO 기술은 다른 종의 유전자를 식물의 게놈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러한 새로운 유전자가 식물의 추위나 가뭄에 대한 저항력 등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내기 위해서 글리포세이트의 둔감한 EPSP 합성 효소를 가진 세균의 유전자가 농작물의 게놈에 주입이 된다. 유전자 변형 작물에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것은 유전자 변형 작물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감안할 때 이 식품을 제외하면 이것을 쉽게 피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은 밀, 귀리, 콩과 식물에 유래된 비유전자 변형 작물 식품에서 계속 발견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작물에는 수확 직전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말려서 한결 쉽게 수확할 수 있도록 건조제로 뿌리기 때문이다. 농작물이 죽어가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종자 생산을 동기화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보리, 호밀, 또 같은 곡물과 카놀라, 잇꽃, 해바라기씨, 아마씨, 아마, 섬유 등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기름 작물을 포함하여
여러 작물이 글리포세이트로 건조된다. 식물의 일생에서 이 시점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식물을 죽여도 별 문제가 없다. 사실 그것이 의도이다. 영리한 구매자는 비GMO와 유기농 인증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법으로 글리포세이트는 유기농 인증 작물에 사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유기농 인증 식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품이 재래식으로 재배된 식품보다 이것이 수치가 훨씬 낮게 나오지만 타양, 동물, 배설물, 빗물 떠도는 바람 속에 있는 것을 피하기는 거의가 불가능하다. 이 계열의 제초제는 아주 만연해져서 이것을 뿌려진 곳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의 식품조차 오염될 수가 있다. 2017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꿀표본 28개를 검사했을 때 모두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꿀에서. 2년 후에 캐나다의 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검사한 후에 꿀표본 200개 중에서 197개에서 제초제를 찾아냈다. 꿀벌은 돼지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서 꽃들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제초제와 살충제를 조금씩 주어서 집으로 가져온다. 유전 공학적인 라운드업 내성 작물이 널리 사용되기 훨씬 전인 1998년부터 글리포세이트는 인간의 소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993년에서 96년까지 미국인의 12%만이 글리포세이트 노출의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날에는 최소 70%가 양성 반응을 보인다. 유기농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재래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보다도 소변의 농도가 꽤 낮고 건강한 사람들은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보다도 소변의 글리포세이트 농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노출되고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마시고 목욕하고 수영하는 물에도 노출된다. 우리가 걷는 잔디와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에도 노출되고 심지어 복용하는 약과 영양제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대기에도 있으며 그래서 폐 손상, 전식, 알레르기 발생률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이 아주 만연하고 흔해져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조차도 거의 피할 수 없을 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철저히 조사하며 청문회를 수행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규제기관의 또 선출된 관리의 의무다. 하지만 이것은 이는 책임 회피이자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쓰레기 과학과 연구상의 오류. 2020년 이탈리아의 심의를 간 질환 전문팀이 몬산토의 이메일과 쪽지들을 분석해서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논쟁을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전략이 있었음을 찾아내었다. 그들은 담배업계가 만들고 홍보했던 쓰레기과학 유사한 이 조작을 두고 근대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9년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과학자 팀은 GMO 식품 자체가 해로운지 아니면 GMO 식품에서 자주 뿌려지는 포세이트가 실제로 위협인지를 분석하려고 했다. 실험 결과 처리한 것이 GMO 식품을 먹은 초파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죽었지만 처리를 하지 않은 GMO 식품을 먹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 문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업계 자금 지원 연구가 글리포세이트 처리를 하지 않은 GMO 식품을 먹인 동물 대상으로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전자 변형이라는 의미가 글리포세이트에 견딜 수 있게 작물을 조작하는 것임에도 글리포세이트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을 검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전자 변형 작물은 거의 항상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다. 이 음식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농작물을 검사해야 한다. 잘 설계된 독성 연구는 실험군과 독성 노출 외에 완전히 같은 비험자 집단, 즉 대조군을 포함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노출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대조군조차 종종 체내에 감지될 만한 수준의 글리포세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동물의 먹이, 물, 잠자리 또는 이 세 가지 모두 글리포세이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비험자와 비교할 만한 글리포세이트가 없는 대조군은 실제로 거의 없다.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동물의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논문을 비평가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양이 과연 존재할까? 미국에서 대기오염 방지 법의 일환으로 1920년부터 점차 줄이기 시작해서 1990년 마침내 사라졌을 때까지 휘발유에서 납은 핵심 첨가제였다. 즙은 납 페인트로 칠해졌고 수도가는 납으로 만들어졌다. 납은 매우 유용한 금속이지만 인간 건강에 매우 해롭다. 나의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납은 어떤 의사의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았다. 1980년대 의사들은 어린이의 혈류 1dl/당 29마이크로그램의 납은 안전하다고 했다. 현재는 혈류에 5마이크로그램만 있어도 위험하며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평가와 규제를 통해 특정 살충제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안전한지 확인한다. 2018년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연구팀은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을 설치를 맞는 용량으로 변환해서 글리포세이트와 라운드업의 신지를 노출하고 지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했다. 어미와 새끼 모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결함되었고 새끼들은 어미들보다도 피해가 더 심각했다. 노출된 쥐들은 락토바이러스와 비피도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유익균은 적었고 병원균 특히 전염병과 자주 연관되는 프레보텔라는 더 많았다. 락토바실러스는 대체로 장에 가장 먼저 대량 서식하며 유당 분해에 도움을 준다. 락토바실러스가 억제되면 병원균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쥐들은 호르몬 문제와 생식 기능 손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많이 받았다. 암컷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설계가 잘 된 또 다른 실험에서 이탈리아 생물학자들은 인간 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글리포세이트에 노출했다. 대부분 미국 환경보호국의 일일 섭취 허용량에 못 미치는 양이었다.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세포들은 최저 용량을 제외한 모든 용량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염색체 이상을 보였다. 장어와 물고기 실험에서도 극소량의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초제를 장어와 물고기에 노출하자 비슷한 DNA 손상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연구진은 글리포세이트가 뇌혈관 장벽을 넘어 뇌의 여러 영역에서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를 과하게 작용하여 신경세포를 손상해서 죽이는 신경세포의 흥분 독성이라는 병리학적인 과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구팀은 비교적 고용량의 글리포세이트 제제에 새끼를 뺀 어미 쥐들을 노출한 후에 노출 용량과 기형 유무 사이에 역비례 관계를 밝혀냈다. 간부전, 신부전과 연관된 전신부종이라 불리는 몸 전체의 심각한 부종을 비롯해 가장 많은 질병 문제를 보인 새끼 중에는 최저 용량의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물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세한 내용을 읽기 어려운 이 실험에서 임신한 쥐의 절반이 독성 노출로 죽었다. 우리를 서서히 잠식하는 위협. 쥐와 다른 설치류는 생체학의 연구를 사용되는 모든 실험동물의 95%를 차지한다. 설치류가 좋은 선택지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몸집이 작고 우리에서 관리하기 쉽고 돌보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또한 시궁쥐와 생쥐는 유전적인 특징과 질병 과정 측면에서 인간과 공통점이 많다. 수명이 1년에서 2년 정도 짧아서 단기간에 여러 세대를 연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교한 생명공학으로 쥐의 게노음에 인간 유전자를 삽입하는 등 설치류의 유전적인 프로파일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다. 쥐의 게노음은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으며 수십 년간 실험실에서 많은 종의 근친 교배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서 유전적인 변이성이 거의 없고 예측 가능한 대사 특징을 지닌 특정 변종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동일성 설치류는 특히 환경, 동물, 독성 물질을 확인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백 건의 연구를 읽다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강르망디 대학교의 분자 생물학 교수인 질 에릭 세랄리니가 이끄는 프랑스 연구진은 소량의 라운드업에 오래 노출된 쥐에게 상당한 악영향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 기간이 중요한데 농약업계가 독성을 입증하기에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편법을 고안했기 때문이다. 3개월까지는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에 암컷 쥐들은 거대한 유선 종양이 생겼고 수컷 쥐들은 간과 신장이 손상되었으며 수컷과 암컷 모두 생식기 장애와 조기 사망을 겪었다.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킬레이터제가 불러온 영향. 저저서문에서 언급했듯이 킬레이터제가 금속이온과 단단히 결합하는 작은 분자다. 그래서 켈레 집게발을 의미하므로 킬레이터제를 금속에 거는 집게발을 가진 분자라고 생각하자. 생리작용에서 킬레이터하는 금속이온을 살아있는 세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칼슘 혈증과 독성 금속 노출을 치료하고자 알루미늄, 아연, 또 마그네슘, 칼슘 등 많은 미네랄과 금속에 결합할 수 있는 에틸렌 디아민 사아세트산처럼 강력한 킬레이터제를 사용할 것이다. 대페록사민은 철과 알루미늄을 결합한다. 따라서 종종 반복된 수혈로 혈액에 축적된 철을 제거할 때 쓰이기도 한다. 1950년대 이후로 킬레이터제 또는 납노출 치료에 사용이 되었다. 유현용도가 있다고 해도 킬레이터제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필수적인 미네랄과 결합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강력한 킬레이터제다. 글리포세이트는 금속과 단단히 결합한다. 따라서 금속에 의존하여서 적절한 기능을 하는 몇몇 세포가 촉매로 금속을 이용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글리포세이트는 아연, 구리, 망간, 마그네슘, 코발트, 철 등 이가 양이온의 미네랄과 결합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식물은 이러한 중요 미네랄을 더 적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미네랄 결핍 상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식단에 매우 작은 미네랄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결핍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세상의 많은 소화효소는 아연에 의존한다. 아연 결핍은 면역 체계에 지장을 주어서 불명확한 체중 감소와 브레인 포그를 불러오고 설사 식욕부진, 아물지 않은 피부 상처, 후각과 미각의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아연 결핍은 글리포세이트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동물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결핍된 식단을 먹은 새끼 돼지들은 아연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소화에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 코발트와 망간 역시 글리포세이트의 영향을 받았다. 덴마크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목장 8곳의 젖소에서 이 미네랄들의 수치가 일관적으로 최소 예상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당신이 비타민 B12라고 알고 있을지도 모를 코발아민은 촉매로서 코발트에 의존한다. 코발아민은 체내 주요 효소로 많은 대사 경로를 조절하고 적혈구의 정상적인 형성, 건강한 신경, 뇌 조직에 필수적이다. 코발아민에 의존하는 효소는 몇 개에 불과하지만 각각 세포 기능에 필수적이며 3장과 9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코발아민. 이 독성 문제에 대해서 결핍과 독성이 동시에 일어나다. 앤서니 3세는 특이한 과학자다. 우수하고 열정적이며 별나며 고집스럽다. 앤서니는 은퇴했지만 독성은 고문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앤서니와 나는 2012년에 만났다. 스리랑카 과학자들은 글리포세이트가 비수를 신장으로 인도하여 산성환경의 세뇨간에 내려놓음으로써 신부전 유행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우리가는 방금
EDTA가 강력한 금속 킬레이트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리포세이트는 EDTA보다 100만 배는 더 쉽게 알루미늄과 결합한다. 글리포세이트는 분자 2개가 알루미늄 원자 주변을 둘러싸면서 알루미늄의 전원을 감추고 장벽을 쉽게 넘어가는 전원을 띄지 않는 작은 분자를 만든다. 글리포세이트와의 결합으로 알루미늄은 장점막 방열병을 넘어서 뇌간핵으로 운반되고 뇌간핵의 산성 환경이 글리포세이트로 하여금 알루미늄을 방출하게 한다. 알루미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뇌 속이다. 2015년의 12월에 앤서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글리포세이트가 단백질 부호화 아미노산인 글리신의 아미노산 유사체 역할을 하며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일단 이 생각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글리포세이트가 모든 생물 종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끔찍한 전신성 물질 대사의 결합 물질일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이 책의 중심 주제인 이 개념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빠르게 찾아오는 죽음. 미국과 전 세계에서 농민의 자살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들은 자신을 손쉽게 해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농성작물에 사용하는 독을 스스로 마시는 것이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급성 중독 증상은 장의 통증, 구토, 폐부종, 폐렴, 의식상실, 호흡곤란, 근육조절 상실, 경련, 적혈구 파괴, 사망 등이다. 물론 이러한 자살과 자살 시도는 글리포세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이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제를 마시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제제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잘 녹고 식물 세포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염분 완충제와 POEA 같은 계면 활성제 성분의 보조제가 첨가된다. 세럴린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이런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할 수가 있다. 실제로 포세이트보다도 1000배는 더 유독한 성분도 있다. 이것은 매우 인간을 아프게 하지만은 섭취가 항상 치명적이지는 않다. 대만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급성 노출을 겪은 사람 중에서 70% 이상이 살아남았다. 대소생산증, 비정상적인 흉부 엑스레이, 잦은 맥박, 신장기능 저하는 칼륨 수치의 치명적인 증가, 기관 삽입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호흡 문제, 그리고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2008년에 수행된 이 연구에 따르면 폐, 신장, 심장의 손상이 사망의 주요인 듯이 보인다. 다른 분석에서는 생존율이 낮게는 54, 높게는 92%에 달했다. 발암물질로서 글리포세이트를 둘러싼 우려는 2015년 4월에 글리포세이트에 관한 기존의 모든 문헌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가 유력한 발암물질이라고 선언했다. 발암물질 지정은 몬산토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렸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꿋꿋했다. 라운드업을 사용한 후에 암, 특히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던 사람들은 몬산토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담해졌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드웨인 존슨은 42세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그는 특정 업무에서 라운드업을 자주 사용했다. 암은 발생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암의 사전 단계는 과도한 DNA 손상이다. DNA 손상. 인간의 간세포는 환경에서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소량의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일어난다.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인간의 백혈구 역시 DNA 손상을 겪는데 여기는 암종을 억제하는 유전자 P53도 포함이 된다. P53 유전자의 보호 혜택이 파괴되면 침습성 백혈병과 림프종을 위한 길이 열린다. 연구실에서 볼 법한 것이 사람 집단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글리포세이트 노출된 농업 종사자에게서 DNA 손상이 발견되었다. 수년 동안 업계
옹호자들에게서 라운드업이 안전하다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주류 언론조차도 그동안 쏘갔다는 것을 안다. 2020년 6월 바이에엘은 자사 제품 사용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10만 건의 소송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민사소송 역사상 최대 합의금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는 암의 글리포세이트 노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건강적 신호 중의 하나일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글리포세이트는 토양과 토양에 의존하는 식물을 오염한다. 그리고 우리 음식과 물을 더럽힌다.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건강 악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가장 건강한 국가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일찍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의 기대 수명률은 비슷한 위치의 산업 국가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다. 다른 산업 국가들의 기대 수명률이 상승하는 데 반해서 미국의 기대 수명률은 2014년에 2017년까지 하락했다. 대부분의 건강지표에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마지막이거나 끝에서 두 번째 차지를 한다.